동시에 여러 가지를 오래 준비한다.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민본을 향해 있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2024년 궁중문화축전에 시간여행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세종은 조선의 제4대 국왕입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대왕이라는 호칭이 꼭 붙죠. 세종 그러지 않고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대왕, 위대한 국왕이라는 이 호칭은 왜 붙는 것일까요? 저는 국왕으로서 역사적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과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이 태어난 해가 1397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해가 1392년이죠. 세종은 조선의 제4대 국왕이지만 조선이 건국된 뒤에 태어난 첫 국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을 최초의 조선인 국왕 이런 타이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모두 고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정치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고려의 지배층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제기된 의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군주가 민심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국왕이 민심을 이루면 국왕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을 한 것이죠. 그 결과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 이념은 민이 근본이 되는 나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 민본과 위민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려 말에 민본과 위민을 앞세워서 조선을 건국한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종의 아버지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 정도전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도전과 권력투쟁을 벌였습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정도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도전을 후원했던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태종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태종에게는 커다란 숙제가 남게 되었을 겁니다. 정도전을 죽인 다음에 정도전이 추구했던 위민정치, 민본국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태종은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세종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태종은 세종으로 하여금 자기가 풀지 못한 숙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태종의 첫 번째 아들 양녕대군이 세자가 됐고 국왕의 후계자가 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10대, 20대를 거치면서 다음 국왕의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태종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국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셋째 아들을 세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논리가 택현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자보다 어진 아들을 골라서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태종의 고육책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왕위가 계승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가장 어진 아들을 후계의 국왕으로 삼는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하면 얼굴에 수염이 많이 난 50대의 얼굴을 떠올리기 쉽지만 세종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측우기를 만든 것도 세종이고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하는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영토를 개척해서 사군 육진을 설치했고 공법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업적입니다만 세종은 정간보라고 불리는 악보를 창안했습니다. 악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죠. 세종은 노래를,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보를 만들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박연을 등용해서 악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 성과가 편경의 제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종이 그 음을 듣고 음이 틀렸다. 요즘 말로 절대음감을 보여줬다는 이런 일화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업적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세종이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왕위에 있은 지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 20년 이후에 나오는 이 업적들은 그 전에 꾸준히 준비를 해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늘 준비했고 준비 기간이 20년 이상 걸린 다음에 하나씩 마치 봄에 꽃이 한꺼번에 피듯이 폭발하듯이 업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는 것,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공법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자기 달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었고 백성들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지를 언제나 고민했고 그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어떤 일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하에게 시키고 말죠. 하지만 세종은 그 작업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이죠.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주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집현전 학사들이 하루 종일 작업한 요즘 말로 하면 원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퇴청하면서 세종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면 밤새 세종이 그 원고를 교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잡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 그 대표자가 세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중에 가는 글씨를 읽으면 눈병이 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세종이 경의 말이 옳다, 내 조금 쉬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왕이 어떤 책을 만드는데 원고 교정을 직접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종실록에 나오는 대로 세종이 친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오래 준비한다.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위민, 민본을 향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세종의 정치적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려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조선 지배층의 공통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중국의 고전을 연구해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확인하고 그 원칙이 조선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건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마치 세종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종에게는 위민정치, 민본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이 고민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고민했고, 실제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의미에서 세종이 대왕이고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종의 부인은 소헌왕후 심씨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충녕대군으로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양위를 받았을 때 바로 그 해에 태종이 일으킨 커다란 사건이 있습니다. 병조판서 강상인을 처벌한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는 강상인의 죄목이 소헌왕후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종의 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연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소헌왕후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관노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왕비마저도 그 지위가 불안해졌습니다만 그때 아들을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서 겨우 왕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겪은 뒤로 28년 만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헌왕후 심씨는 내조를 정말 훌륭하게 했습니다. 소헌왕후 심씨에 대해서는 자애로웠으나 기강이 엄했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애로우면서 기강이 엄한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세종대에는 소헌왕후 심씨의 일가 친척들이 권력 주변에서 바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왕비가 왕비로서 내조를 훌륭하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세종은 소헌왕후 심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8명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문종이 됩니다. 이 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학자를 가까이하고 병법에도 조예가 있고 과학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에 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구기의 아이디어는 문종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만든 사람은 장영실이지만 비가 온 뒤에 그 비가 땅을 얼마나 적시느냐를 관찰하려고 한 이런 아이디어는 문종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문종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학문을 좋아했고,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를 닮아서 무예도 잘한다고 하는,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국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아깝게도 37살의 즉위에서 2년 만인 39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병약한 국왕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지만 사실 문종은 병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을 포함해서 세종은 모두 18남 4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왕족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왕조 개창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 세 아들을 특별히 총애했는데요. 종치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고려시대 이래의 아주 오랜 전통을 깨고 이 세 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세자가 집현전 학사들과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고, 수양대군은 새로 만든 대포를 시험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아마 자기를 닮아서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세종은 평생을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던 국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과제에 충실했던 군주,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올해가 궁중문화축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복궁에서 세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만 이 경복궁은 세종의 손길이 남아있는 궁궐입니다. 태조 때 창건됐지만 태종 때 창덕궁으로 옮겼다가 세종이 즉위하면서 법궁의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복궁에서 세종의 자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